자유지성 라이브 강의 38회는 정주영 회장의 삶으로 본 부와 성공을 위한 법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양 시간이고 편하게 새길로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제가 중간중간 문제를 내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포브스지에서 매해마다 세계 제1의 부호가 누구인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매해 발표하는 거 아시죠? 포브스지에서 매해 발표를 하는데 그 포브스지의 발표에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탑10에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포브스지가 매해 발표하는 세계 제1의 갑부 순위 중에서 10위 안에 들었던 유일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누군지. 이게 누굴까요? 정답을 맞춰보십시오. 자, 1번 신격호, 2번 이건희, 3번 정주영. 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제1의 갑부 중에서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피미나님 1번 신격호, 운순간님 2번 이건희 나왔습니다. 단디아자님 2번 이건희 나왔네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 문제에는 항상 함정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제가 3번 정주영이라고 할 것 같죠? 왜냐면 오늘 주제가 정주영 회장의 삶으로 본이잖아. 근데 이게 함정일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죠, 여러분들은? 1번 신격호, 2번 이건희, 노브렌즈님 이것도 함정 같고 저것도 함정 같고 아니 우리 교수님이 함정에 빠지면 어떡해요. 알면서도 속는 이건 멍미. 뒷마블님 3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자 1번은 땡인갑네. 번영님 1번일 수도 있어요. 아, 엔젤님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엔젤님 오늘 그 기숙사 이사하는 데에도 방송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정답은 누구냐? 정답은 바로 정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정주영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우리 리치맘님하고 우리 뒷마블님이 역시 총괄답게 그래도 정주영 3번으로 여러분들이 맞추셨습니다. 아, 역시 우리 뒷마블 총괄님이 주식방 총괄님답게 끝까지 333333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맞추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 10대 부자로 포브스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디벨로퍼죠. 이 당시에도 세계 제1의 갑부는 빌 게이츠였고요. 이 당시에 세계 갑부 중에서 2위는 누구였을까요? 2위는 워렌 버핏이죠. 2위는 워렌 버핏, 1위는 빌 게이츠. 그런데 현대그룹의 정주영 이 당시 명예회장님이 62억 달러의 재산, 당시에 빌 게이츠가 129억 달러.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빌 게이츠의 반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분이죠. 정주영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님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를 이룬 기업인,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디벨로퍼죠. 정주영 회장님은 세계 10대 거부 순위에 들었던 유일한 한국인이에요. 여러분들 정주영 회장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셨죠? 과거에도 정주영 회장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미래에도 세계 10대 거부 순위에 들었던 한국인은 아산 정주영 회장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님의 인생이 얼마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오늘 이 방송을 나누고 싶은 거고요. 오늘 방송으로 이야기가 안 끝날 것 같아서 다음 회에도 아마 방송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꿈을 꾸고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은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대한민국 최고의 데벨로퍼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을 소개하는 게 또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임자 해봤어 이런 거 기억 많이 하시죠? 정주영 회장님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신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회장님의 호가 아산이잖아요. 아산.
아산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산. 이 아산이 정주영 회장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아산. 아산이 어디 있죠, 여러분? 아산? 보라보라님, 충청, 온순간님, 천안 아산, 네, 충남. 리치맘님 대단하네요. 리치맘님 역시 교육방 총괄답게 리치맘님이 북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청에 있는 아산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이북에 있는 아산입니다. 아산. 강원도예요. 강원도. 우리나라에도 강원도가 있고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 보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간색으로. 여기가 이제 아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강원도 아산이에요. 강원도 아산. 우리나라에도 강원도가 있고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어요. 강원도가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강원도가. 홍천군 송전면에 아산리라고 있습니다. 아산리. 여기에서 1915년에 출생을 했고요. 6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이었죠. 장남. 여기 이제 보이는 초상화가 정주영 어머니 사진인데요. 어머니 한성길 여사의 6남 2녀 중에 장남으로 정주영 회장님이 태어났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정봉식 공이에요. 자, 아버지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어떻게 부를 이뤘나? 정주영 회장님이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삶의 자세를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주영 회장님이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정봉식 공인데요. 아버지도 장남이었고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님도 6남 2녀 중에 장남이었죠. 아버지도 6 형제 중에 장남이었어요. 그 당시는 되게 가난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버지가 미천은 오직 노동할 수 있는 육체밖에 없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평생을 부지런과 성실함을 신조로 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회고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365일 중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셨다. 잠자는 몇 시간만 빼고는 그야말로 365일 일만 하는 분이었다. 오로지 일밖에 모를 정도로 성실한 삶을 사신 농사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365일 쉼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토지를 사게 됩니다. 부동산을 사게 돼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사면서 형제들이 6이라 그랬잖아요. 이 토지를 다 나눠줍니다. 아낌없이. 아우들이 결혼을 할 때 토지를 나눠주면서 결혼을 시킨 거지.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이 365일 쉼없이 일하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서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주영 회장님이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사게 되는데요. 아버지도 6 형제 중 장남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형제들을 모두 부양하고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서 정주영이 6남 2녀 이 형제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들을 자식처럼 보살피고 책임지는 모습에서 무한한 경외감을 느꼈다.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다. 이 교훈을 말이 아닌 아버지의 행동과 삶에서 배워서 가슴에 뼈저리게 새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모습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를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얼룩말 매니저님이 자녀들이 학습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주영 회장님이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365일 일하는 쉼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삶의 신조로 삼게 돼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 겁니다. 아이는요, 부모를 그대로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최고의 교육을 하고 싶으면은 모범을 보여주면 됩니다. 모범을. 아니 부모가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는데 자식이 공부를 할 리가 만무한 거예요. 부모가 책을 읽으면은 자식도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365일 성실하게 살면은 자식들도 성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주영 회장님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교육적인 교훈이 있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보고 배운다. 정주영 회장님은 아버지를 보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기다림 이렇게 써놨잖아요.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는 말이 별로 없잖아요.
이 정주영 회장님 아버지인 정봉시공도 말이 전혀 없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할 때는 언제냐? 말을 할 때는 정주영 회장님이 가출을 4번이나 했어요. 근데 4번을 가출하면서 3번을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붙들려 올 때, 그때만 정주영 회장님한테 말을 할 정도로 말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말이. 아버지가 정주영 회장님의 머리채를 끌고 오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장손이 쓰러지면 집안이 쓰러진다. 장손이 가출을 하면은 네 형제들이 다 쓰러지니까 너 가출할 생각하지 말고 내 밑에서 농사 배워라, 이거였어요. 내 밑에서 농사 배워서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6남 2녀 중에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네 아우들을 키워가지고 결혼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그래야지. 네가 나가가지고 가출하면은 네 동생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래서 네가 나가면은 이 집안이 쓰러진다는 걸 명심해라. 고향을 지키면서 아우들을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주영 회장님이 나중에 성공을 하면서도 자기의 아우들을 끝까지 지키게 되죠. 그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정주영 회장님이 4번이나 가출을 할 정도로 문제아였어요. 엄청난 문제아죠. 밥만 먹으면 가출하는 거야. 밥만 먹으면. 그 4번의 가출 중에서 3번을 붙들려 왔다는 거는 3번은 붙들려 오고 4번째는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4번을 가출하면서 정주영 회장님이 농사를 짓는 게 너무 싫었던 거야. 농사를. 그래서 옆에 보면은 규산 부기학원이라고 나와 있죠. 가출을 해서 정주영이 부기학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부기학원에 다녔다가 아버지한테 머리채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와가지고 다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정주영이 가출을 해가지고 부기학원을 다녔던 게 이게 나중에 정주영에게 운명처럼 또 정주영이 부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출을 해가지고 한 행동들이 나중에 어떻게 운명처럼 엮이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자식들 속색이고 가출하고 독립해서 나가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제이드팡님도 자식이 속색여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그 대표적인 문제였어요. 이 통제가 안 돼, 통제가. 가출을 해서 잡아오면은 또 나가고 또 잡아오면은 또 나가고 이렇게 가출을 하던 문제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아가 크게 됩니다. 문제아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문제아라고 해가지고 실망을 하지 마시고 머리끄댕이 잡고 다시 끌고 와가지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자식의 삶을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정주영 회장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정주영이 자기 전에는 절대로 잠을 안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주영이 일어나기 전에 당연히 일어나셨겠죠. 그러니까 자식의 모습을 언제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정주영이 나중에 일을 하면서 새벽 1, 2시에 굉장히 늦게 온 사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새벽 5-6시에 나가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언제나 새벽 1시 정도에 퇴근을 하면은 아버지가 잠을 주무시지 않고 깨어 있었던 거야. 깨어있는 상태에서 정주영이 집에 들어오면은 아버지가 헛기침을 한번 하는 거지.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갈 때, 새벽에 또 나갈 때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헛기침을 하면서 정주영을 언제나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뚝뚝했지만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언제나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셨고 내가 새벽에 나갈 때 언제나 아버지는 나를 배웅해 주셨다. 헛기침으로. 아버지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고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출 중에 3번을 붙들려 와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죠. 열심히.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머니도 엄청난 분이었어요. 어머니 한성실 여사도 이 굉장한 분이었는데 아버지에게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배웠잖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고. 어머니는 배짜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닷새 걸려서 하는 일을 어머니는 밤새 배를 짜가지고 이틀에 짜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표를 세워놓고 반드시 남들보다 2배 이상으로 목표치를 달성해야 배틀에서 내려올 정도로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었다. 어머니는 반매기를 하셔도 남들보다 언제나 2배 이상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 이걸 보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정주영이 어떻게 나중에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100명의 몫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100명의 몫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게으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게으른 100명의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한 명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의 2배 이상을 언제나 달성하자. 남들보다 반드시 더 일해야 된다. 남들하고 똑같이 일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남들보다 2배 이상이 아니라 나중에는 100배를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실제로 100배를 일하신 분이죠. 실제로.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를 이룬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건 2배 이상을 일해라는 거예요. 2배 이상을 일해라.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님은 어머니에게 기도와 끌어당김이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끌어당김이라고 써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열망이에요. 열망. 부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어머니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정주영에 대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연했느냐. 어머니는 어디를 가건 항상 장남 정주영이가 잘 되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나. 어머니는 어디를 가시건 큰 바위를 보면은 바위를 향해서 우리 정주영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큰 강을 보면은 우리 정주영이 잘 되게 해주시오. 큰 산을 보면은 이 산신령은 우리 정주영이를 잘 되게 해주시오. 큰 나무를 보면은 우리 나무도 정주영이를 잘 되게 해주시오. 일념으로 언제나 아들 정주영이 잘 되라는 기도를 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있죠? 언제나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가 크게 대성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시고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주영이 엄마의 기도를 기억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남편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다른 형제를 위한 기도도 아니며 오직 내 장남, 나는 아들 정주영이를 장남으로 낳아놨으니 우리 산신령님, 내 아들 정주영이가 오직 큰 돈을 낳게 해주시오. 이렇게 한 가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를 타령처럼 한성실 여사님이 평생 정주영을 위한 기도와 끌어당김을 어떻게 했느냐. 내 아들 정주영이 돈을 낳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 정주영이 동서남북 출입할 때 남의 눈에 잎이 되고 남의 눈에 꽃이 되어 걸음마다 열매 맺고 말끝마다 향기 나고 천인만인 정주영을 존경하게 하옵소서. 정주영이 자서전에 요 시를 그대로 쓰거든요. 오죽하면 이걸 외웠냐는 거지. 이걸 외웠다는 거예요. 천인만인 정주영을 존경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머니가 항상 이 문구들을 농사를 지으면서 이거를 외우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주영이 이걸 아예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아들 정주영이 돈을 낳게 해주시오. 돈을 낳게 해주시오. 그래서 한성일 여사의 이 평생 기도로 인해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식이 큰 부를 이루게 해주시오. 돈을 낳게 해주시오. 내 자식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내 자식이 남의 눈에 꽃이 되게 해주시오. 남의 눈에 잎이 되게 해주시오. 걸음마다 향기가 나게 해주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를 보고서 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너 그것밖에 못해? 너 남들보다 그렇게 못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자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왜 남들보다 못해? 그러면은 그 자식이 남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식한테 그렇게 그 자신감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자식들을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식의 삶을 그렇게 끌어내리고 낮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정주영의 어머니인 한성실 여사님을 보고 우리 아들은 정말 잘해. 우리 딸은 정말 최고야. 우리 딸은 돈을 낳을 수 있어. 우리 아들은 큰 부자가 될 거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항상 아들, 딸을 생각하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아들, 딸이 잘 될 수 있기만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현하시면은 정주영이처럼 큰 부자가 된다. 정주영이는 이걸 평생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식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도만 했다. 내 아들 정주영이 돈을 낳게 해주시오. 그래서 진짜 돈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언제나 주문처럼 이렇게 중얼거리고 정주영이가 잘 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해주고 이런 기도를 해줬던 게 정주영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가지고 정주영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까? 그 시대에. 가난은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었죠.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죽을 둥 살 둥 허리가 부러지게 일해도 배고파가지고 겨울만 되면은 굶어 죽지 않을까 항상 고민하던 그렇게 어렵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님의 이 가족도 6남 2녀에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 정주영이 한해 맺힌 게 굶주림과 가난이었다고 합니다. 굶주림과 가난. 가난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 가족의 삶을 보고서 느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면은 농사를 못 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굶주림이다. 이 굶주림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주영 가족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흉년이 이제 닥칠 때면은 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하죠. 나무 껍질을 보시면은 나무 껍질을 누가 먹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소나무 속껍질을 먹는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나무 속껍질은 따스하고 맛은 달다. 피를 멈추게 하고 살이 썩지 않게 한다.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나무 껍질을 이렇게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보라보라님 우리 엄마도 먹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1년 내내 농사 짓고 흉년이 오면은 겨울에는 나무 껍질을 먹어야 했던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들 지금 나무 껍질 먹고 삽니까?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요 굶어 죽을 일은요 어디에 가도 없어요. 여러분들 서울역 가보세요. 밥을 공짜로 줘요. 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련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닥쳐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먹어야 사는 사람에게 굶주림처럼 비참한 건 없다는 걸 느끼고 정주영이는 나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은 흉년이 나면은 겨울에 굶어 죽을 걸 고민하고서 나무 껍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요 아직도 나무 껍질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나무 껍질로 생계를 연명하는 북한의 나무 껍질 요리라는 거를 제가 뉴스하고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북한은 아직도 나무 껍질을 먹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강해져서 북한에 이렇게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런 우리 동포들을 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카사님, 서울역에서 제가 노숙인 활동했다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있죠.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어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요 밥 다 공짜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지하도에다 가시면은요 밤마다 밥을 주기 위해서 밥차가 와가지고 밥을 주고 가고,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그렇게 이제 봉사단체들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굶어 죽지는 않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제 꿈과 희망이 없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노숙인으로 계속 있는 것이 좋지는 않고, 당연히 거기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살면 안 되고 거기를 좀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노숙인들이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배급을 주는 밥을 먹고 있노라면은 삶의 의지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밥을 주는 게 공짜로 나눠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회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남이 주는 거에 의지하다 보면은, 국가가 주는 거에 배급에 의지하다 보면은 내 생의 의지라는 건 사라지고 말아요. 내가 부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열망이 있어야 부를 이루는 거예요. 어린 정주영도 농사를 지으면은 풍년일 때는 그래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지만 흉년이 들면 언제나 겨울에 굶어 죽을 거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말자라고 결심을 하고 가출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4번의 가출 중 3번을 붙들려 오고 마지막 4번째 가출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정주영은 농사를 지었던 게 아니라 보시면은 공사판 사진이 있잖아요. 이제 막노동꾼으로 살았죠. 4번째 가출을 해가지고 막노동꾼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서 굶어 죽지 않아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4번의 가출 중 3번을 붙들려 오고 마지막에 이제 4번째 가출할 때는 아버지가 당시에 소를 팔았는데 그 소 판 돈을 훔쳐가지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아버지가 소 판 돈 70원을 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로. 그러니까 그게 평생 마음에 남았던 거야. 평생. 아버지가 소 판 돈이면 소 판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 소 판 돈을 자기가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잡을 수 없게 아예 그냥 서울로 튀어버립니다. 서울로. 그래서 그게 정주영 마음속에 평생 한으로 남겠죠. 그래서 정주영이 그 한 마리 소 판돈을 훔쳐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정주영이 83세가 됐을 때 이제 이거를 다시 북에다가 되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인 소떼 방북을 하게 되죠. 83세 정주영이 소를 1000마리를 몰고 소떼 방북을 하게 됩니다. 1998년 83세 때 일이에요.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옛날에 내가 한 마리 소 판돈을 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튀어가지고 서울로 갔는데
그 한 마리 소가 1000마리 소가 되어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얘기하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리 소를 훔쳐가지고 아버지한테 1000마리 소를 만들어서 고향으로 찾아간 거지. 아버지 한 마리 소가 1000마리 소가 되어 아버지 빚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으로. 내 아버지 소 판 돈을 훔쳐가지고 서울로 도망가가지고 그 한 마리 소를 1000마리 소로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북한으로. 프랑스의 유명한 문명 비평가 중에 기수르망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수르망이 이 정주영 회장님의 한 마리 소를 끌고 소떼방북을 한 사건을 20세기 최고의 마지막 전위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럭이 끝을 모르고 트럭이 열을 지어서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죠. 내가 훔친 소 한 마리가 1000마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갑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소 판 돈을 훔쳐서 가출을 하고 아버지에게 1000마리를 만들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북한의 고향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대단한 이벤트고 또 대단한 분이죠. 네, 가자님 맞습니다. 저만큼 성공해야 가능한 이벤트이죠. 20세기 최고의 전위예술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버지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스타 음악을 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재밌어서 합니까? 공부가? 류치맘님 제대로 슬퍼하실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소년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의 지혜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재밌어서 합니까? 이제 정주영이 세상에 태어난 게 1915년이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주영은 소학교에 다녔는데 정주영이 천자문, 맹자, 논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암기하고 뜻을 익혀서 달달달달 외웠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등학교, 조금 예전 분들은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건데 이렇게 못 배운 분이다. 이렇게 정주영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스스로 회고록에서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철학도 없고 못 배운 놈인데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는 옛날에 열심히 천자문, 맹자, 논어를 배웠다. 나중에 이제 시경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만, 자 그러면은 정주영이가 수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천자문을 줄줄 외우고 다녔다고 해요. 맹자 논어도 줄줄 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달달달 외워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나는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지도 않았고 뜻을 이해해서도 한 게 아니다. 나는 단지 회초리로 사정없이 종아리를 때리는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는 매가 무서워서 공부를 했고 그때 배운 한문들의 진정한 의미를 내가 사업을 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배운 천자문, 맹자, 논어가 내가 잘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내가 그 공부를 했던 이유는 회초리로 사정없이 맞는 매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공부가 재밌어요? 저도 공부 재미없어요. 저 여러분하고 경제 강의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경제 공부를 재밌게 했냐? 경제 공부 무지 재미없어요. 여러분, 공부가 누가 재미있어서예요? 누가 애들이 공부가 재밌어서 합니까? 여러분, 제가 교편이라고 했죠. 우리 류치맘님을 비롯해서 우리 자유지성 아카데미 선생님들 무지 많아요. 선생님들. 교편의 이 편자가 무슨 편자예요, 여러분? 이 편자가. 여러분, 우리 교사가 교편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여기 훈장 선생님 있고 여기 애가 지금 종아리를 맞고 있죠. 종아리를. 이 편자가 무슨 편자예요, 여러분? 이 편자가요, 채찍이에요, 채찍. 이게 매예요, 매. 그래서 교육을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선생님과 엄마 아빠는 편을 잡고 회초리를 잡고, 이게 채찍이에요, 여러분. 채찍 편자예요, 여러분. 채찍을 잡고 때리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교편이에요, 여러분. 교편, 회초리로 맞을 게 무서워서 공부하는 게 애들이에요. 교편을 잡는다는 거는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고 때리면서 공부시키는 거,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죠? 지금 언론에서 가져온 거예요. 언론에서 지금 학생이 남자 선생님 목을 조르고 있죠. 그 다음에 학생이 여자 선생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여자 선생님을 때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요즘의 교육이에요. 이게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게 그게 지금 교육의 현장이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A씨 피해 여교사입니다. 20대, 30대를 쉴 새 없이 맞았어요. 바닥에 내다 꽂더라고요. 계속 발로 밟더라고요.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고 발로 밟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올바른 교육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교육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선생님이 손이라도 하나 되면 여러분들 난리 치잖아요. 제 말 맞잖아요. 선생님들 괴롭히고 선생님한테 왜 내 새끼 왜 건드렸냐고 하고 내 새끼 왜 자루다가 손바닥 때렸냐고 하고 학부모가 더 문제예요. 학부모가.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식 중에서는 이런 자식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자식을 때리면 그 선생님은요 교편을 잡고 자식을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교육 현장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인가? 학생 인권조례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 인권조례 이거 말하는 정치인들 다 퇴출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학생 인권조례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야당 정치인이건 여당 정치인이건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교사를 때려가지고 교사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대 지금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뚜비뚜밤님도 30대 선생님이시고 교사분들이 우리 아카데미 굉장히 많은데 그 여러분들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신나게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편을 잡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인권조례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전교조예요, 전교조. 참교육, 참이라는 말이 붙으면 좋은 것 같죠. 정의, 인권, 민주, 참 이런 이야기 좌파들이 엄청 많이 쓰지요. 참교육? 참교육 했다가 애들 다 말아먹고 교육 현장을 말아먹은 게 좌파 전교조 애들이에요. 이 좌파 전교조 교육 일당이야말로 진정한 참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가 참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이들을 참교육을 한다고요? 참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좌파 전교조 일당들이에요. 민주당 좌파 일당들이야말로 참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편을 들고 이 전교조 일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을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무슨 낯짝으로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교편 잡는 거를 교편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괴롭히고 있냐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참교육이라는 말 때문에 학생 인권이라는 말 때문에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애들이. 교사가 돼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를 못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전교조를 지지한다, 좌파 민주당 일당을 지지한다는 분들은 참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또 괜히 또 이거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좀 급발진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학교를 다닐 때 맞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입원도 할 정도로 심각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선생님에게 방망이로 무진장 두들겨 맞아가지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욕하지 않아요. 저는 선생님이 제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저한테 빌고 사죄했지만 제가 우리 선생님 욕하지 않아요. 저는 교육을 하다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제 옛날의 사건 때문에 교육청이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제가 좀 사건이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수술하고요. 수술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한 1년간 못 나갔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 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학교를 이제 못 나가게 됐고요. 이제 당시에 그 선생님이 이제 저 치료비하고 이런 거 대시려고 집도 팔고 이제 학교도 못 나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상선영 스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오늘 제가 2번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생님들이 체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그날 선생님이 술을 드시고 오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잘 못했으니까 저를 때린 거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자세한 얘기를 또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문제아였어요. 옛날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아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싸움도 많이 하고 다녔고요. 제가 육상부였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육상부였는데 그 육상부들이 보면 애들이 다 이제 좀 많이 삐뚤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삐뚤게 나가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아는 맞았어요. 그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저를 방망이로 사정없이 때리긴 했지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문제아가 맞았고요. 선생님은 저를 지도하려고 때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당한 체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선생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되고요. 왜냐면은 저 때문에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을 위해서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모금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청도 한번 뒤집어졌었고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랬고 그 당시에는 좀 큰 사건이어가지고 그거 이제 덮어내려고 학교 전체가 좀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퇴를 하게 됐죠.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어요. 자퇴를 해가지고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또 돌이켜보면은 제가 독학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이과였거든요. 우리 옛날에 모의고사 치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지망 같은 거 써내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때 유명했던 데가 전전제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전기전자 제어계측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전전제를 목표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이제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만두고 나서 제가 이제 누워서 할 일이 뭐예요. 누워서 이제 입원하고 한 재활을 6개월 정도 했는데 6개월 동안 누워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애가 만화책 보고 책 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제가 그때 누워서 재활하면서 책을 보면서 제 진로를 경제 경영으로 바꾸게 돼요. 경제 경영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경제를 알게 됐고 6개월 재활하고 아니 할 일이 없잖아. 누워가지고 책 보고 신문 보고 잡지 보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면은 주식 현황판이 나오잖아. 그때 내가 주식을 알게 됐어요. 그때 내가 주식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게 참 웃긴 거죠. 참 웃긴 거야.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게 돌아보면은 이게 참 절망스럽고 내 인생의 큰 실패 같지만 돌이켜보면 이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때 내가 이 사고가 안 났으면은 내가 경제를 전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를 전공하게 됩니다. 완전 달라져. 내 인생이 완전 달라지게 됐어요. 안 그랬으면 나 이과에 갔을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경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또 돌이켜보면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를 전공하고 경제를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사고가 나고 이제 입원하고 누워서 만화책 보고 책 보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정주영도 소학교에 다니면서 농부로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야 되나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농부로 살면은 항상 겨울에 굶어 죽을 거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나무 껍질을 먹어야 된다고. 나무 껍질을 파서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소학교에 다니면서 아버지랑 같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는 정주영이 장남이니까 이 어린이한테 소학교에 다니면서도 학교 끝나고 나면은 바로 농사를 시키고 학교 가기 전에도 논밭에 나가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정주영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도 쉬는 시간이 조금도 없었다고 해요. 조금도 없었다고. 근데 그러면서 내가 농부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농사꾼의 아들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어린 정주영이 그 당시에 신문 읽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신문 읽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이 당시에 농부로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고민을 했다는 거야. 이 어린 정주영이가 내가 농사꾼으로 평생 안 살려면 굶어 죽을 거를 고민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야 그러면은 신문을 봐야지. 신문을. 내가 신문 보지 않으면은 나 평생 농사꾼으로 사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농사꾼으로 키우려고 농사꾼 훈련을 시키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아버지한테 농사일을 배우지만 나는 농사만 지어서는 안 돼. 나는 상급 학교로 올라가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정주영이가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상급 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에 못 가게 하고 농사를 시켰다고. 농사를. 그러니까 농부로 키워지는 게 자기는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한 생각이 들어서 야, 내가 농사꾼을 탈출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주영이가 동네 이장댁에 매일 놀러 가게 돼요. 왜 놀러 갔느냐? 동네 이장댁에 가면은 신문이 있어, 신문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거기서 놀면서 어른들이 뭐 거기서 바둑 두고 고스톱 치고 이러면서 신문을 보잖아. 그러니까 동네 이장님 집에 어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신문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동아일보를 읽으면서 꼬레비로 동네 어른들이 읽고 남은 동아일보를 항상 읽어봤는데 이게 유일한 내 숨구멍이 되었고 이걸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변호사를 꿈꾸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고록에 내가 다른 일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 내가 소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빠가 나를 중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걸 원망한 게 아니라 동네 이장댁에 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보고 난 동아일보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항상 꼬레비로 그걸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부를 이루고 싶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부를 얻고 싶으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 정주영이 그 어린 국민학생 그 초등학생 그 정주영이가 이장님 집에 가가지고 동아일보를 보면서 변호사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변호사를 꿈꿨느냐?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 연재되던 게 춘원 이광수의 흑이라는 소설이에요. 동아일보 연재 소설로 흑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 흑의 주인공이 허숭이라는 사람인데 이 허숭이가 변호사거든. 그리고 이 변호사가 농민들의 계몽을 위해서 무한히 헌신을 해요. 그걸 보고서 이 어린 정주영이가 감동 감화를 해가지고 와, 나도 허숭이처럼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보통 고시를 치게 됩니다. 나중에 가출을 하고 나서 뭐 부기학원도 다니고 막노동을 하면서 변호사가 되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육법전서를 헌책으로 사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보통고시까지 쳤다는 거죠. 물론 뭐 모두 낙방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 낙방을 했지만 정주영이가 가출을 해가지고도 막노동꾼으로 내가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나 뭐 돼야 되겠는가. 내가 어렸을 때 동아일보에 나온 춘원 이광수의 흑을 보면서 거기 나온 변호사 허숭이를 보고 나도 이 국민들의 계몽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노동을 하면서 그 받은 돈으로 육법전서를 사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통고시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고시를. 그러니까 막노동꾼이라고 하더라도 꿈이 있었던 거지. 떨어지고 붙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고시를 쳤어. 고시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정주영이가 정말 흑의 주인공인 허숭이한테 감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막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 육법전서를. 그래 고시를 쳤어. 그러면은 고시를 쳐가지고 정주영이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정주영이는 법조인이 됐겠죠. 정주영 입장에서는 자기 꿈이 변호사였는데 자기 꿈인 변호사가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주영이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 됐겠지. 이런 게 바로 운명이에요, 여러분. 자기 목표는 거부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고시를 쳐서 허숭이처럼 변호사가 되려는 거야. 변호사가 안 됐잖아. 실패했잖아요. 다 떨어졌잖아. 실패했으니까 정주영이가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들은 항상 실패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정주영이가 우리나라 제일 가는 부자가 된 이유는 자기가 꿈꾸었던 변호사가 못 됐기 때문이에요. 보통고시에 다 떨어졌잖아. 실패를 했으니까 사업을 한 거지.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죠. 고난과 좌절을 겪고 있죠. 하지만 이게 왜 여러분들 고난과 좌절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지는 여러분의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장래에 이루게 될 빛나는 성취를 생각하신다면은 그때 지금을 돌아보면서 이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미실님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코스모스님도 사업을 하셨다가 실패를 하셨잖아요. 수기를 읽어보면은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잖아. 근데 그거를 다시 딛고 일어서가지고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모스님이 지금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과거는 그 과거의 실패에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딛고 더 큰 성공이 있는 것이고 그 실패의 결과 그 실패를 뛰어넘는 더 큰 성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정주영이가 자기 꿈이었던 변호사가 됐으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 정주영은 없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뒤에 계속된 정주영의 실패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랄 만한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여러분 실패에 좌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정주영의 3번의 가출에서 모두 붙잡히고 나서 이제 4번째 정주영이 가출에 성공을 하게 되죠. 소판돈을 가지고 튀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강원도 아산에서 걸어가지고 서울까지 이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정주영이 이렇게 회고록에 써요. 가출을 자주 한 나는 부모님 속을 썩이는 망나니 자식이었다. 실제로 정주영이 아빠가 소판돈 들고 서울로 튄 다음에 가족들이 그렇게 정주영을 원망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과 그 형제들 속을 얼마나 썩였던 거예요. 근데 그 소판돈 들고 서울로 튀면서 생각을 했는 거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로 가서 농사가 아닌 일로 성공을 해서 내 가족들을 다 서울로 데리고 오겠다. 이런 강력한 집념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소판돈 전 재산을 가지고 튀었는데 반드시 성공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겠다는 집념을 가진 거예요. 집념을. 이 집념이 정주영의 성공을 만들어내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이 강원도에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는데요. 4번째 가출에 성공한 게 19살 때 4번째 가출에 성공을 해서 서울로 걸어서 직행을 하죠. 이 4번째 가출에서는 잡혀오지 않죠. 왜냐면은 가출을 그동안 했을 때는 아빠가 정주영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인근으로 갔기 때문에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를 잡을 수 없어야 되잖아.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서울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서울로 고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자식을 낳으면은 서울로 보내라. 정주영은 부모님이 서울로 보낸 게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가출을 해가지고 서울로 걸어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이 가출이 나의 마지막 가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주영이가 이제 서울로 가기 시작했죠. 서울로 이제 걸어가다가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막노동을 하게 돼요. 중간중간 가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주영이가 막노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나는 농사꾼으로서 굶어 죽진 않겠다. 그러면 정주영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주영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정주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19살 때 가출을 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컸죠. 커가지고 가출을 한 건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막노동이에요. 막노동. 막노동을 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은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했다. 죽을 똥 살똥 노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주영이가 도중에 이제 경기도 부천으로 가게 됩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품앗이 일꾼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먹여주고 돈까지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서울 가는데 급할 게 없지. 중간중간 가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는 건데 부천에서 품앗이 일꾼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막노동파는 뭐야? 막노동파는 요 가운데 보시면 알겠지만 막노동파는 몸을 쓰는 거잖아. 몸을 쓰니까 막노동판에서는 힘 센 사람이 최고인 거고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 건데 자기가 막노동 처음 배워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부천에서 일꾼을 구한 거는 거기가 농가였어요. 농가. 농사하면 또 정주영이 아버지한테 또 끝내주게 배웠잖아요. 잠 거의 안 자고 24시간 잠 거의 안 자고 노동하는 거를 아버지한테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거기서 일꾼을 하면서 잠을 자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거기서 동네방네 소문이 나요. 동네방네. 일을 잘한다고. 일 잘하는 청년이 하나 왔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정주영이를 데리고 가려면은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야. 돈을. 왜?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일을 너무 잘하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서로 정주영을 데리고 가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경쟁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은 이 사람의 몸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노동의 가치, 이 사람의 일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가치에 피가 붙는 거예요. 우리 보라보라님 말처럼. 그래서 정주영이가 그때 잠을 자면서 그 부천 농가에서 일을 하면서 몸값이 올라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막노동판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왜냐면은 막노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일하고 벽돌 날르고 시멘트 날르고 하니까 힘센 사람이 왕인데 보면 여러분들 건설 현장에서도 막노동 하게 되면은 일꾼의 품삯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고 그 품삯 이상으로 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려면 뭘 해야 돼? 기술을 가져야 되지. 기술을 가지게 되면 품삯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막노동만 하니까 이게 내 몸값이 안 올라가다가 이게 처음 이 정주영이가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를 알게 된 거야.
열심히 하게 되면 잘하면은 몸값이 올라가는구나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처음으로 내 몸값이 올라가가지고 괜찮은 돈을 모아서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서울로 가가지고 이번에는 정주영이가 들어간 데가 풍전엿공장이라는 데예요. 풍전엿공장. 근데 그 풍전엿공장이 지금으로 치면은 그 오리온, 옛날로 치면은 동양제과공업이에요. 나와 있잖아. 동양제과공업 주식회사.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그 오리온 카라멜 동양제과공업 주식회사에 가가지고 캐러멜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캐러멜이 옛날에는 엿이었지. 엿. 캐러멜을 만든 게 아니라 풍전엿공장에서 풍전엿을 만들고 그래서 오리온이 캐러멜로 유명해진 거예요. 엿공장을 하다가 캐러멜을 만들고 캐러멜로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동양제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오리온이 된 거예요. 오리온. 막노동 하다가 캐러멜 이 동양제과공업이죠. 풍전엿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일을. 이제 막노동꾼이잖아. 그래가지고 하루 일당을 받으면서 그때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엿을 만드는 설비들을 수리를 하는 일을 했어요.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했다는 거지.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한 1년 가까이 이 동양제과에서 일을 했어요. 풍전엿공장에서 1년 가까이 일하면서 이 막노동밖에 모르던 농사밖에 모르던 정주영이가 기계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배워봐야 뭐 큰 일은 아니었죠. 왜냐면은 벽에 붙어있는 연습생 모집이라는 공고를 보고 풍전엿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기계 설비를 수리하고 연결하고 뭐 닦고 이런 거를 배우게 됐는데 정주영이가 그 엿공장에 들어가면서 기계라는 거를 처음 만져보게 된 거지. 기계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막노동했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맞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막노동을 알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몸값 올라가는 거 알게 됐지. 그 다음에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연습생으로 배우게 되면서 이제 기계를 알게 된 거야. 수리를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1년 가까이 풍전엿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술을 배우다가 보니까 1년 정도를 여기서 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엄청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장래가 보이지를 않았다고 해요. 이게 나중에 다 자기 무기가 됩니다. 가자님 말처럼 이게. 그래서 이게 장래가 안 보이는 거야. 부자가 못 되니까 더 나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돈을 많이 받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리를 쏘다니면서 맨날 그 뭐 벽에 붙어있는 이런 쪽지를 이제 보면서 찾아다닌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항상 돈 많이 주는데 어디 있나 그 일자리를 맨날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정주영의 눈에 들어온 게 뭐냐. 눈에 들어온 게 쌀가게였던 거야. 쌀가게. 자, 쌀가게에서 배달원을 구하는데 월급이 쌀 한 가마니 이렇게 써있더래요. 월급이 쌀 한 가마니 그리고 숙식 제공과 월급이 쌀 한 가마니.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쌀 한 가마니면은 1년이면 12가마니를 내가 얻을 수 있죠. 내가 1년에 12가마니를 저축할 수 있죠. 그리고 숙식 제공이잖아. 숙식 제공. 내가 잠잘 곳이 있으니까 내가 집 걱정 안 해도 되지. 그 다음에 밥을 주잖아. 그러니까 굶어 죽을 걱정 안 해도 되지. 맞죠? 그 다음에 거기에 월급까지 주잖아. 그러니까 잠잘 수 있는 데 있고 밥 먹여주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쌀 한 가마니씩 받아가지고 1년은 12가마니 저축. 그러면은 굶어 죽을 일이 없잖아. 근데 내가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은 거기서는 굶어 죽게 되잖아. 맞잖아요. 흉년이 들으면은 굶어 죽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쌀가게에서는 내가 여기서 일하면은 평생 일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쌀가게인 복흥상회로 이직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 카라멜 이 엿공장에서 복흥상회 쌀가게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쓸 일이 없고 나는 이제부터 돈을 1원도 안 쓰고 드디어 아버지한테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 달에 쌀 한 가마니씩 모아가지고 1년 12가마니를 모아가지고 집으로 보내면 되겠네. 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잡으러 와도 나는 떳떳해. 왜냐면 난 굶어 죽지 않고 집으로 1년에 12가마니를 보내줄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근데 1년에 12가마니로 머무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배운 게 뭐야. 야,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내 몸값이 올라가잖아. 내 몸값이. 그러니까 쌀가게에서 일을 열심히 하자. 시키지 않은 일도 하자. 내가 쌀 한 가마니 받는다고 쌀 한 가마니 어치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내가 몸값이 올라가려면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은 무조건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예전에 강원도 아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부천에서 일을 했는데 나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도 나도 데리러 가려고 했지. 내 몸값이 올라갔잖아. 여기서도 시키지 않은 일을 2배, 3배, 4배, 10배 하자. 나 쌀 한 가마니 주면은 10가마니 줄 만큼 일을 하자.
그래서 일을 무조건 많이 한다. 시키지 않은 일도 골라서 한다. 그래가지고 정주영이가 너무 기뻤다 그래요. 그게 이제부터 나는 이 쌀가게에서 일을 하는 게 기쁨의 나날이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새벽에 제일 일찍 쌀가게에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앞마당 쓸고 닦고 청소하는 거였다. 가게 앞을 손님 오면 깨끗해야 되잖아. 가게 안을 깨끗이 쓸고 닦고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루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제일 늦게 퇴근하면서 나 열가만히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꾀부림? 이런 거 1도 없다. 꾀부림 1도 없어. 나는 내가 농사했던 거 옛날에 기억하면은 쌀가게 일인데 더군다나 돈도 주잖아. 쌀도 주잖아. 먹여주잖아. 재워주잖아. 얼마나 좋아. 너무나 기쁘게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가게 앞을 쓸고 청소하고 쌀창고 정리하고 이런 거로부터 자기는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승진하고 싶으면은 일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요. 일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들 월급 주는 만큼만 일하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CEO가 될 수 없다. 영원히. 그걸 정주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주영이 쌀가게 사장이 됐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때 정주영처럼 쌀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받는 만큼만 일해. 여러분들 꽤 부리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최고가 되고 CEO가 되고 임원이 되려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갈아 넣으세요. 근데 우리 정주영이가 풍전 역공장에서 자기 인생을 갈아 넣지 않았잖아. 왜냐면은 풍전 역공장에서 계속 일해봐야 여기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엿공장에 다니면서 끊임없이 더 나은 데를 찾아서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생각한 거지. 자기의 미래를. 그래서 쌀가게로 이직을 했잖아. 쌀가게에서 이직을 해보니까 와, 자기가 여기 살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구멍이 너무 많다는 거야. 자기가 구멍을 다 메꿀 수 있다는 거야. 구멍을. 그래서 야, 여기 구멍을 다 메꾸자 해가지고 쌀가게에 있는 거를 자기가 다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몸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처음에 월급이 쌀 한 가마니였으니까 1년 연봉이면은 12가마니잖아요. 12가마니. 3년 동안 복흥상회에서 일을 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이 직원 내보내겠어요? 절대로 안 내보내지. 그렇잖아요. 몸값이 오르지 않겠어요? 나중에는요. 1년에 24가마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요. 아버지, 저는 서울의 쌀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1년이면은 20가마니가 넘는 쌀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다가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러면은 옛날처럼 잡으러 올 것 같지만 잡으러 안 오고 사랑하는 아들 주영아,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성실하게 일해서 큰 부를 이루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인 아저씨가 꽤 안 부리고 내내 일을 하는데 하루에 15시간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직원을 믿음직스럽게 생각 안 할 주인 아저씨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잖아. 근데 정주영이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딱 보니까 주인 아저씨도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장부를 쓸 줄 몰랐다. 장부를. 그래서 쌀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적어놨는데 이걸 보니까 장부를 쓸 줄 모르다 보니까 이 장부를 쓰면서 거래처별로도 장부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고객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쌀은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나가고 콩은 재고가 얼마인지 팥은 얼마인지 이게 재고 파악이 돼야 쌀의 수급을 원활하게 할 텐데 이 재고 파악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이 그걸 딱 보고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정주영이가 일단 내가 장부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이 주인 아저씨가 장부 정리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장부 정리를 하던 사람이 아들이었대요. 아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거래처별로 장부에 쓰는 일을 했고 주인 아저씨는 배운 게 하나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간단하게 적어놨었다. 그리고 아들이 와가지고 장부에 그걸 옮겨 적어가지고 장부 관리를 했다. 근데 이제 정주영이가 그걸 딱 보고서 아저씨가 이게 장부를 관리할 줄 모르니까 정주영이가 뭐 허드렛 일을 다 했잖아요. 창고에 가가지고 창고를 말끔하게 옛날에는 쌀과 잡곡이 뒤죽박죽 어지럽혀 있었는데 요거부터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자. 그러면 재고 파악이 확실히 쉽게 될 거다. 그래서 그때 쌀은 쌀대로 잘 파악될 수 있게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게 잘 쌓아놓고 보기 좋게 잡곡은 잡곡대로 잘 쌓아놓고 해가지고 한눈에 창고에 딱 들어가면은 쌀이 몇 가마 쫙 있는지 콩이 몇 가마 쫙 있는지 팥이 몇 가마 쫙 있는지를 매일매일 정리를 했다.
했다고 하더라고. 매일매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재고파악이 딱 되니까 주인 아저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정주영이한테 야, 이렇게 재고파악이 잘 되게 창고를 잘 정리해 놓으니까 너무 고맙다. 야, 너 장부 쓸 줄 알아? 그럼 정주영이가 장부 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정주영이가 가출해서 뭘 배웠다고 했지? 가출해서? 어느 학원 다녔다고 가출해가지고 잡혀오기 전에 부기학원 다녔다고 했죠? 부기학원. 가출해가지고 부기학원을 다녔어요. 주판을 튕길 줄 안다고. 주판을. 가출을 해가지고 주판을 튕기는 걸 배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주판을 튕길 줄 아니까 장부를 쓸 줄 알지. 그러니까 딱 창고를 딱 정리하는 걸 보고서 주인 아저씨가 야, 너 장부는 정리할 줄 알아? 알지요. 그래? 장부 정리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아들이 쓰던 그 재무에 관한 장부를 그 돈이 오고 가는 거잖아. 이 아들에게만 맡길 수 있는 장부 정리를 주인 아저씨가 정주영이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정주영이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장부 정리 아무한테 안 맡기는 거지. 회계인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정주영이가 창고 정리뿐만 아니라 장부 정리를 포함해서 그 회사의 모든 거를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정보와 장부 정리까지 정주영이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거야. 정주영이가 없으면 이 쌀집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가출을 해서 무기학원에서 배웠던 공부가 여기에 쓰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요. 나중에 다 그게 피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 다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부의 척도가 뭐였어요, 여러분? 가난하던 때잖아. 그 당시에도 부자들은 좋은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정주영이 너무 잘하잖아.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나에게 선물로 고급 새 자전거를 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자전거를 드디어 탈 수 있게 된 거야. 고급 자전거를.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자전거 있죠? 요게 정주영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 할 때 그 정주영 자전거예요. 위에 쌀이 얹어져 있죠? 보면은 쌀이 가로로 안 얹어 있고 세로로 얹어져 있어요. 세로로. 왜 세로로 얹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복흥상회 배달원으로 취직하다가 이 쌀가게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게 된 이 정주영이 쌀가게 배달 초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거에 대해서 정주영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자전거에 대한 추억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이 쌀가게 배달원으로 일할 때 정주영이 모습이고 오른쪽에 이분이 그 쌀가게 주인 아저씨의 와이프 부인인데 왜 정주영이가 항상 이 쌀가게 주인 아줌마와 찍은 이 사진을 정말 잊을 수 없었다 본인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 쌀 배달과 관련된 일화 때문에 그래요. 이 쌀 배달 자전거는 정말 유명한데 요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쌀이 가로로 놓여 있죠. 쌀이 요거는 가로로 놓여 있고 여기는 쌀이 지금 세로로 놓여 있죠. 근데 여러분 쌀을 가로로 놔야 돼요? 세로로 놔야 돼요? 이 세로로 놓은 거는 이게 고급 자전거고요. 이 가로로 놓은 거는 고급 자전거가 아니에요. 이 저급 자전거예요. 저급 자전거. 이 쌀배달 짐 자전거. 네, 정주영 100년 기념 전시회 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자전거에 얽힌 일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주영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 앞으로는 경제 얘기 안 하고 새길 얘기만 해야 되겠어. 새길 얘기만. 아니 경제 강의할 때는 여러분 채팅도 많이 안 올리더니 오늘 새길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채팅을 많이 올려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채널 가보면은 우리 채널처럼 여러분들 채팅 참여가 이렇게 많은 방송이 없어요. 경제 방송 중에서 우리 방송처럼 이렇게 채팅 참여가 활발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새길은 진리예요. 열심히 딴짓하면서 채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새끼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짓하면서 여기서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저는 적극 환영이에요, 여러분. 안 어려우니까 채팅하는 거예요. 자, 자전거에 얽힌 일화를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딴짓을 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딴짓을 부지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시 되니까 이제 졸릴 거예요, 아마. 이제 졸리니까 부지런하게 채팅 치면서 저를 다구리해도 좋으니까 부지런하게 채팅 치시기 바랍니다. 졸릴 때는 여러분 채팅 치시고 그 졸린 분 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지금 기지개 한번 펴고 기지개. 오늘 12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12시에는 못 끝낼 것 같고요. 저는 1시 지성이니까 1시 지성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자전거에 얽힌 일화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정주영이가 이 쌀가게 배달원으로 취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취직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그때 이 주인 아저씨가 쌀 한 가마와 팥 한 대를 내 집으로 배달해.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이 쌀을 자전거에 싣고 배달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밖에 없지.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얼마나. 그랬는데 이 주인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 집으로 쌀을 배달하라고 했잖아. 주인 아저씨 집으로 쌀을 배달하라는 거는 사장 집으로 쌀을 배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배달을 해야 되겠어요. 사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잖아. 쌀을 사장 집으로 배달하는 건데 얼마나 빨리 배달을 해야 되냐고. 근데 그날 공교롭게 그 폭풍우가 치던 날이었어요. 이게 소낙비가 정말 세차게 내리면서 비바람이 불던 날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비가 내리던 그 비 속에서 이 정주영이가 우산도 안 쓰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이게 쌀이 젖으면 안 되잖아. 이 쌀이 젖으면 안 되니까 이 쌀 위에 이렇게 덮어놓고 쌀에 이 물이 안 들어가게 이 쌀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 집으로 이걸 배달을 해야 되는 거야. 쌀이 젖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 비를 맞으면서 재빠르게 가야 되고 이 쌀가마니가 젖으면 안 되니까 이 쌀가마니를 이제 덮어놓고 쌀가마니를 덮고 꽁꽁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로다가 최대한 빨리 우리 사장님 집으로 이 자전거로 배달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페달을 밟기 시작한 거야. 엄청 빠르게 이제 페달을 막 이제 밟고 이제 나섰어요. 그랬는데 이게 빗속에서 배달을 하고 하니까 이게 쉽냐고요. 쉽지가 않지, 여러분. 더군다나 이때 되게 미숙할 때 가지고 쌀을 가로로 싣고 날랐다 그래요. 쏜살같이 주인 아저씨 집으로 쌀을 뒤에다가 싣고 달리는데 당연히 이게 초보가 쌀을 가로로 싣고 그 위를 꽁꽁 덮어가지고 그걸 달리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냐. 이게 무게중심이 안 된다는 거야. 김존버님이 이게 지식이 아주 과학 지식이 많으시네요. 이게 무게중심이 중앙으로 딱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왜? 가로로 이거를 쌓아놨으니까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쏜살같이 달리다가 빗속에서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게 돼. 그래서 진흙탕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가지고 이 쌀이 다 진흙 범벅이 됐어요. 진흙 범벅이 됐어. 그래서 타고 가다 넘어져가지고 자전거는 망가지고 자전거 핸들이 휘어져가지고 망가지고 쌀은 진흙에 떨어지고 비를 맞아가지고 진창이 묻어서 쌀이 다 엉망이 되고 쌀이 젖어가지고 이 쌀을 다시 자전거에 싣고 자전거 핸들이 휘어졌으니까 자전거를 못 타게 되잖아요. 자기도 이제 비를 맞고 진흙 범벅이 돼가지고 터벅터벅 이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 비에 젖은 쌀을 가지고 주인 아저씨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 아저씨 집의 문을 이제 두드린 거죠. 두드렸는데 주인 아줌마가 나오잖아요. 이 주인 아줌마가 이분이에요, 이분. 이 주인 아줌마가 진흙 범벅이 된 정주영이하고 다 젖은 쌀을 보고서 이 주인 아줌마가 비 오는데 얼마나 수고했니, 주영아. 등을 두드려주고 정주영이를 꼭 안아줬다 그래. 너무 수고했다. 얼마나 이거 쌀을 가지고 오느라고 힘들었니? 괜찮다. 괜찮아. 그래서 주인 아줌마가 이 쌀을 내가 씻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주인 아줌마가 자기를 얼마나 수고했니 하면서 등을 두드려준 이 쌀가게 아줌마 따뜻한 이 말과 행동을 보고 펑펑 울면서 이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주영이 내가 이 쌀가게를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혼을 다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런 잘못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날 밤부터 날이면 날마다 자전거 쌀을 배달하는 기술과 요령을 공부하자. 잠을 안 자고 배달 연습을 하자.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배달 연습을 자전거를 타고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쌀가마는 세워서 실어야지 빨리 달릴 수 있구나. 세워서 실어야지 빨리 달린다. 눕혀서 실으면 균형이 안 잡히고 흔들린다. 세워서 실으면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세우면은 여러 가마니를 이 자전거에 실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다 해가지고 쌀을 자전거에 싣고 빨리 달리는 연습을 밤새도록 했다. 자전거 쌀 배달의 기술을 밤새 연습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쌀 2가마니를 싣고 모든 이 쌀 상회 중에서 정주영이가 제일 쌀을 빨리 나르는 장인이 되었다. 제일 날쌔게 달릴 수 있는 배달꾼이 된 걸로 만방의 소문이 날 정도로 쾌속으로 날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장 빠르게 달리는 쌀 배달꾼으로 소문이 날 수 있었는가. 내가 이 쌀을 배달하다가 빗속에서 이 쌀이 자전거에 싣고 가다가 진흙탕에 쓰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진흙 범벅이 돼가지고 다 젖어가지고 주인 아저씨 집에 배달을 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 주영아. 얼마나 수고했니?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 주인 아줌마의 그 사랑 때문에 그 격려 덕분에 정주영이가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내가 이 쌀집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쌀 배달의 최고가 되자 해가지고 정주영이가 쌀 배달을 연습하고 또 연습한 끝에 이 단순해 보이는 쌀 배달도 공부를 해야 된다. 기술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쌀을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공부를 해가지고 가장 날쌔게 달리는 배달꾼으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쌀을 배달할 때 정주영이는 쌀을 2군데, 3군데, 4군데 배달을 했다. 그래서 쌀 한 가마인데 사람들이 3번 배달할 거에 정주영이 혼자서 3번 배달할 거를 자기가 다 배달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 월급이 마침내 3가마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1년에 쌀을 거의 40가마니까지 벌 수 있을 정도 연봉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주영이 회고록이 어떻게 쓰느냐? 내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무슨 일이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쌀을 배달하고 자전거를 타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소문이 날 정도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평생을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밤새서 쌀 배달할 연습 때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모든 영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나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걸 공부할 때는 밤새도록 공부하고 기술을 익힌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영역에 최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주영이 쌀 배달을 하면서 신조로 가졌던 얘기를 회고록에 어떻게 쓰느냐. 그 당시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평생을 무슨 일이든 자전거 쌀 배달꾼 연습할 때처럼 최선의 노력을 쏟아부어라. 나에게 요만큼, 이만큼만, 요 정도만, 이 정도면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더 할래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 나는 이것을 쌀 배달을 통해서 배웠다. 쌀 배달을 하면서 더 할래야 더 할 게 없대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 이렇게 쌀 배달을 해라. 이렇게 일을 해라. 이렇게 기술을 배워라. 나에게 요만큼만이라는 건 없다. 이만큼만, 요 정도만, 이 정도면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걸 나는 쌀가게를 3년 하면서 배웠다는 겁니다. 이 자세를. 물론 근본으로 올라가 보면 아버지가 있죠.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했던 아버지가 있고 언제나 남들보다 2배 이상 반드시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졌던 엄마가 있죠. 엄마는 언제나 남들보다 2배 이상을 일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똑같은 돈을 받아도 남들보다 2배 이상을 해줘라. 이게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다. 아버지는 쉴 틈이 없이 농사를 지었다. 여기서 나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사는 거야. 하지만 쌀가게를 하면서 야 이게 아니네. 기술을 공부해야 되네. 근데 기술도 공부하는데 나 아무것도 몰라도 배워가지고 할 수가 있다. 요 정도만 일하는 건 내 사전이 없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 더 할래야 더 할 게 없을 정도까지 일해봐라. 너희들 그렇게 일해봤어? 그 현대건설 직원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일해봤어? 해보지도 않고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해보지도 않고서 지레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이게 너희들이잖아. 내가 쌀가게 하면서 남들이 3번 왔다 가고 4번 왔다 갈 때 그걸 나 혼자 했다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쌀 배달은 제일 빨라. 전국에서 내가 쌀 배달이 제일 빠르다고. 설렁설렁 자전거 타고 받은 만큼만 일해야지. 설렁설렁 자전거 배달하고 툭 하면은 이리 뺄까 저리 뺄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CEO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일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쌀가게에서 3년을 일했잖아. 이 주인 아줌마한테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내 모든 것을 바치자 결심을 하면서 쌀가게에서 혼을 다해서 일했지. 자 근데 쌀가게 아저씨 아들이 논팽이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이거 쌀가게 아들이 놀러 댕기고 오입제라로 댕기고 도박하러 댕기고 아들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 쌀가게 주인 아저씨가 일하는 거를 돈을 다 탕진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이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삶의 의욕을 상실하면서 이 자식 새끼가 도박하면서 도박빚을 얻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그것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 더 이상 힘들어서 견딜 수 없게 된 거지.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화병에 걸리고 우라병에 걸려가지고 끙끙 몸져 앓게 됩니다. 몸져 앓게 돼요.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이제 더 이상 사장으로 일을 못하잖아. 주인 아저씨가 몸져 누웠다니까.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정주영이를 불러요. 주영아 내가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이 쌀가게를 하기 어렵다. 주영아 내가 너 일 시켜보니까 이 쌀가게를 내가 그냥 닫을 순 없고 그만둘 순 없고 내가 쌓아온 고객들이 있고 네가 배달해온 고객들이 있는데
내가 쌀가게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쌀가게는 못하지만 이 쌀가게 그냥 그만둘 순 없고 주영아 이 쌀가게 네가 물려받아서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정주영이가 쌀가게를 복흥상회를 3년 만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정주영이가 쌀가게 하면서 그렇게 일을 안 했으면은 그냥 설렁설렁 일했으면은 쌀가게 사장이 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얘기할 때 쌀가게 사장 출신이라는 것만 알잖아. 쌀가게를 해서 대성했지라는 것만 알고 있잖아. 주인 아저씨가 가산을 탕진한 아들 때문에 병환을 얻어가지고 가게를 그만두자고 결심을 하면서 정주영한테 쌀가게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주영이가 쌀가게를 인수를 하면서 쌀가게 사장님이 돼요, 여러분. 주인 아저씨의 고객과 단골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정주영이가 쌀가게 사장님이 됐잖아. 그래서 정주영이 포부가 야, 나 쌀가게 배달원으로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꿈이 여기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내가 쌀가게 CEO가 됐잖아. 자, 그러면은 나는 이 쌀가게를 서울에서 제일 큰 쌀가게로 만들 거야. 이렇게 포부를 가슴속에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쌀가게에서 1등이 돼야지. 서울에서 1등 해야지. 그럼 뭐부터 바꿔야 되지? 우리가 항상 부르던 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영이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를 만들어 주시오. 돈이 나오게 해주시오. 우리 정주영이가 돈을 낳게 해주시오. 이렇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부터 바꿔야지. 이름부터. 그래서 서울경 제1의 1 해가지고 경일상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경일상회. 서울에서 제일 가는 쌀가게를 만들 거야 해서 서울 제1 해서 경일상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자식 새끼들 이름 지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름 지을 때 언제나 여러분 이름을 내가 꿈꾸는 거에 맞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지성. 나는 자유를 좋아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나는 자유가 좋아요. 내가 맨날 자유주의 얘기하잖아. 나는 이 나라가 자유시장 경제가 꽃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유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지성이라는 이름을 단 거예요. 저는 자유지성, 자유와 지성. 여러분들은 모두 자유시장 경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제1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인이 돼야지. 그래서 저는 자유지성이라고 지었습니다. 혹자 여러분들은 저 채널 초기 할 때 여러분들이 저 엄청 놀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자유지성을 줄임말로 보통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부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놀렸는데, 여러분들 댓글 달아가지고 저한테 그 새길 그 두 글자 줄여가지고 단어 쓰면서 저한테 뭐뭐님은 안녕하신지요, 뭐뭐님은 잘 서 계신지요 하니 그런 진짜 댓글을 다는 이런 진짜 지성스럽지 않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 부와 번영을 위해서 나아가자고 나는 자유지성이라고 지었는데 댓글 달아가지고 모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아침에 뭐 모닝 안녕하신가요? 아니 진짜 아니 그 수준 떨어지게 말이야.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논하는데 왜 자유지성 채널의 줄임말을 가지고 내가 다 지워버렸어요. 그거 내가 너무 그 보고 속상해가지고 와 진짜 그렇게 놀리는데 내가 진짜 웃어 넘길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웃어 넘길 게 아니라 왜 아침에 그걸 다냐고. 아침에 그 안녕하냐는 거야. 뭐 잘 서 계신지요. 아니 지금 왜 채널에 와가지고 사람 상처를 주냐고. 여러분들 그런 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이런 거 들으면은 방송을 못해. 방송을. 아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방송하면서 광고를 달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인생에 내가 여러분 인생 해코지 했어요? 해코지도 안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내 채널 와가지고 그렇게 나를 놀리냐고.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다른 채널에 가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청 상처받아요. 여러분들 그 댓글 다는 거 상처 안 받을 것 같지? 엄청 상처받는다니까.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하나 다는 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방송하는 사람들 그 댓글 보면은 엄청 상처받고 가슴에 멍이 들어요. 자, 멍주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지성인으로서 유튜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백살자님,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몹쓸 사람들이 꼭 그렇게 있어.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항상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경일상회 쌀가게 배달원을 하다가 내가 이제 쌀가게를 인수해가지고 물려받아가지고 쌀가게 사장이 됐잖아요. 보통 가게를 물려주는 건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정주영이한테 쌀가게를 물려줬잖아, 사장님이. 왜? 정주영이 밤낮 없이 일하니까 정주영이를 신뢰를 했잖아요.
정주영이를 신뢰를 했으니까 아들이 논팽이여가지고 아들한테 쌀가게를 못 물려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정주영이한테 주영아 네가 내 쌀가게를 맡아서 해라 이렇게 쌀가게를 물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이 쌀가게를 인수하면서 기존에는 복흥상회였잖아. 이 복흥상회가 아니라 내가 이제 쌀가게 사장이 됐으니까 이 쌀가게는 서울에서 제일 가는 쌀가게. 서울은 뭐죠? 서울경. 제일이 뭐죠? 1등이 돼야지. 여러분들은 1. 그래서 내 쌀가게 이름은 경일상회다. 그래서 경일상회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간판을 딱 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주영 나이 23일 때 일입니다. 가출한 지 4년 만에 정주영은 쌀가게의 사장이 됩니다. 이제 1부 끝이고요. 2부에서 경일상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생극장의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